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고전 유광수 장르의 창시자 유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FO 유광수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르를 이을 후계자가 과연 있겠는가. 교수님처럼 고전을 알면서 성대모사가 가능하면서 그렇죠. 교수님 같은 해석 능력이 있는 후계자가 있는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내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야기연구소. 이야기연구소. 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이야기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이야기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는 일. 동서고금을 짬뽕시켜서. 이거 분명히 됩니다. 이 생각을 제가 40대 전반에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논문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이제 제 본업이잖아요. 본업에 너무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정년이 한 10년 남았어요. 저의 꿈이 원대합니다. 이야기연구소에서 뭘 생산합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완성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스토리. 완벽한 서사로서 소설과 시나리오를 뚝딱뚝딱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일을. 출판사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야기연구소의 출발이 될 출판사부터 출범시키자. 그렇습니다. 1인 출판사? 저 혼자 해야죠. 스스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월말 김어준이 얼마나 고마운지 월말 김어준을 통해서 고전 문학이 굉장히 한 단계 이상으로 격상해 있습니다. 제가 이과대 학생들을 볼 때 제가 한 30대 때 너무 답답한 게 뭐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소설 외에는 평생 안 보는 학생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 이 지침이 있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해서. 교수님. 예. 듣다 보니까 네. 이 1인 출판사 네. 에서 이제 나올 교수님 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팔리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1인 출판사는 이 월말을 하는 동안 출범을 해서 여기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총수님 빠르셔. 알겠습니다. 계획은 원대한데 예. 교수님이 지금까지 푼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고생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수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총수님 빠르셔. 그러니까 이 1인 출판사를 수험생들이 읽어볼 만한 고전의 그렇죠. 기가 막힌 해설로 그렇죠. 그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원대한 계획 이전에 작은 이 수험 시장을 제가 구체적인 총수님이 너무 밝아가지고 방금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고전 중에서 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홍길동전 심청전 같은 거 1차분 2차분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본 적은 없는 거 2차분 3차분은 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기가 막힌 옛날 얘기에서 교수님 일단 3권 정도 하고요. 30권 말고 금방 한다니까 이거 내가 해놓고 있어 벌써. 3권으로 일단 시작해봐요. 3권으로. 오케이, 아니 이거 내가 벌써 해놨다니까. 시리즈 1의 1권, 시리즈 2의 1권, 시리즈 3의 1권을 좋아. 딱 3권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대박인 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읽어야만 할 옛날 이야기 전집을 제가 이미 다 구상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려는 큰 포부입니다. 몇 권짜리예요 그거는? 이거는 한 4, 50권 됩니다. 일단 한 권 하시고요. 전부 다 한 권씩 교수님. 알겠습니다. 한 권씩.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짧게. 어른들 읽어도 너무 재밌어. 그럼요.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사줄 수 있게. 그렇습니다. 2월 말과 3월 말에 책이 한 권씩 2권이 나옵니다. 고전을 설명한 이야기. 이건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요. 이미 계약을 예전에 해가지고 진행 중인 거. 예. 그건 할 수 없고요. 교수님 출판사. 이거 제가 출판사 이름은 이야기연구소로 하죠 일단. 원고는 이제 교수님이 쓰시고. 그렇죠. 예. 첫 판매는 이 월말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게 50권 이거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한 권. 한 권은 그렇고 한 5권을 한꺼번에 내는. 아니 한 권.
알았어. 한 권부터 합시다. 한 권. 자, 한 권. 오케이. 네. 아니 제가 교수님하고 이 시간 할 때마다 야, 이렇게 고전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또 있을까? 네,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죠. 후계자가 없으면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같이 해.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교수님 계획이 이제 이야기 연구소를 차리고 1인 출판사 역할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책을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1권부터 합시다. 오케이. 예. 1권부터 갑시다.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면 100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금방 일단 나와. 1권. 금방 나와. 알겠습니다. 1권을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다 사보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읽어봐야 돼. 꼭 읽어야 되는 거. 네. 네, 그거부터 왜냐하면 해보도록. 고전 이해 못하거든요. 이해 못하죠. 제목만 들어봤지 그렇습니다. 내용도 이해 못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잘 몰라. 맞아요. 국문과를 나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가 할 계획을 진짜. 그러면 올해 한 권 해봐요. 한 권 일단. 올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계획은 벌써 20년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권이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내가 너무 딴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올해 한 권만 해. 알았어요. 일단 한 권. 오케이. 올해 한 권. 자, 오늘 뭡니까? 오늘은 최고운전이라는 겁니다.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최치원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들어봤어. 이거. 그럼요. 최치원 실존 인물이잖아요. 예, 실존 인물이죠. 신라시대. 예, 신라시대. 이 오늘 중국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공부 잘했다. 맞습니다. 그게 다야.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별달리 빛을 못 보고 못 봤죠. 사라졌다. 사라졌다. 예, 그 정도 스토리 기억하죠. 야, 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황 소경문. 그렇지, 그건 최치원 토황 소경문 했죠. 외웠어. 그럼요. 갑자기 생각났어. 오케이. 어머, 나 이거 어떻게 생각났어? 오케이. 자. 40년 만에 생각났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 글을 읽고 애가 놀래가지고 반란의 수계가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반란이 진압됐다. 그렇죠. 황당한 이야기인데. 예, 그게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다는 거 아니야? 실제 역사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신라 최치원이 실존 인물이고 이분이 하셨던 일하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소설 이야기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트루 스토리. 그렇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상상력을 하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특이하다. 일단 우리 그냥 최치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존 인물이고요. 실존 신라 시대 사람인데 신라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여서 골품제라는 거. 맨 위가 성골, 그 밑에 진골, 그 다음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은 대단하지만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국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는 한 걸음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늘 힘들거든요. 능력은 되는데. 능력은 엄청난데. 저 새끼 나보다 못한데. 그렇죠. 그 옛날 이 어린 나이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하버드대를 12살에 보낸 거야. 그렇죠. 그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됩니다. 되게 대단한 거지. 또 엄청난 거야. 이게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황소라는 사람의 반란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장수이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최치원이 그 황소 네가 얼마나 잘못한지 아냐 이놈의 자식 하면서 문장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혹 찔려가지고 이게 실제 역사 사실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압이 됐어 실제. 네, 실제 진압이 됐어요. 공을 세운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공도 세우고 다 하지만 외국인이잖아요. 큰 뿜을 품고 신라로 돌아와요. 얘가 특 A급이거든. 그냥 A급도 아니야. 특 A급인데 있는 애들 왕이나 신하들은 B급, C급이거든. 윤석열 시대에 돌아왔구나. 너 육두품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산에 들어가서 홀로 응거하다가 죽어요. 이게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소설을 써낸 거야. 그렇죠. 썼죠. 어허. 이게 최고운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학자들은 19세기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 수준과 문학성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빨라야 18세기, 19세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는 1579년 이전에 창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이신 김일령 선생님이 밝혀냈는데 16세기 작품이에요. 이렇게 수준 높은 소설이 이미 16세기부터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 소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본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들 식으로 번역해서 일본에서만 최고운전이 돌아다녔어요.
그것까지 밝혀서 제가 연구 논문을 몇 개를 썼습니다. 저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고. 교수님, 그렇지. 내가 들어보고.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들어보고. 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특이하다. 실존 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최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라 사람인데 본문에 문창영 최충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 최치원은 최충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도 중요한데 최충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실존 인물로 고려시대 사람이 있어요. 해동공자 최충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고려시대에 아주 훌륭한 학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차피 가상인이 갖다 놨어요. 최충 아들이야. 최충 아들이에요. 어느 날 신라왕이 최충을 불러서 벼슬을 임명해요. 너가 문창영에 가서 벼슬을 하는 사또가 되거라. 문창이라는 고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최충은 집에 들어서 밥도 안 먹고 앉아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왜요? 그래서 부인이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유 당신은 소문을 못 들었어? 문창고을에 가서 사또가 되면 그의 아내를 잃은 자가 한둘이 아니오. 사또가 되면 아내를 사또가 부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내가 사라져버려.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차마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총수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야 마을이. 그러니까 나도 이런 변을 당하지 않을까 우는 것이요. 기쁨의 눈물 아니야? 아니야 슬픔의 근데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막 번민으로 밥을 못 먹고 괴로워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날이 돼서 쭉 가서를 이끌고 문창고을에 부임했어요. 마을의 부로들 노인들을 딱 불러놓고 묻습니다. 이 고을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변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예. 누가 납치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마을에 있는 계집종을 불러다가 부인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부인 손목에다 빨간색 실을 묶어놔요. 누가 데려가면 실 따라가려고? 그렇지. 얄팍하다. GPS를 달아놨어. 집에 달아놨어. 어느 날 갑자기 낮인데 검은 구름이 팍 몰려면서 천지가 깜깜해서 바람과 우박이 꽝꽝꽝꽝꽝꽝 계집종들이 어머나 무서워라 하는 순간 갑자기 부인이 사라져버렸어요. 도술이 나오네. 그러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최충의 아전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딱 와서 실을 아까 GPS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을 따라서 이렇게 막 쭉 가다 보니까 뒷산으로 가. 뒷산으로 큰 바위들이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바위들 틈으로 실이 쑥 들어가 버렸어. 구멍이 조그만데. 아니 구멍도 없어. 그냥 꽉 닫았어. 이게 뭐야? 그래서 막 거기서 앞에서 동곡을 하며 울고 있었어요. 좋아가지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들어주시는 마님 저는 아닙니다. 총수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교수님 부인께서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통곡을 하는데 주변 사람이 이미 사라진 걸 통곡한다고 뭐가 됩니까? 듣자니 이제 아전이 얘기해 준 거야. 한밤중이 되면 이 바위 틈이 쫙 열린답니다. 밤에 다시 오시지요. 스토리 진짜 이상한데 이거. 처음부터 가가지고 있다가 밤이 돼서 가봤더니 정말 바위 틈이 쫙 열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실을 따라서 밧줄을 내려서 최충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그 바위 틈 안은 완전히 별세계야.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새들이 지저귀여. 밤인데 환해. 신선한 세계네. 신선한 세계. 막 그냥 향기로운 꽃 향기에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곳이 있어. 이게 뭐야. 별유천지 비인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더니 큰 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품위 있게 쫙 흘러나오면서 즐겁게 남녀가 막 웃는 소리가 쫙. 그래서 뭐지? 가서 숲을 사이에 딱 앉아서 봤더니 큰 대청에 봉황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비싼 화문석 돗자리를 깔아놨는데 거기에 웬 큰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금돼지가. 금돼지가? 금돼지예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야. 금돼지가. 저팔계야? 저팔계. 금돼지가 자기 부인의 넓적다리를 베고 졸고 있어요. 금돼지가 지금 납치한 거네? 그렇죠.
이게 넓적다리를 베고 졸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상징하는 바는 이미 알겠어. 예, 100%. 거기서 이제 실제로 넓적다리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왜 원숭이들이 털 골라주는 거 하는 것처럼 머리도 이렇게 골라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런 거 하고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자기들끼리 낄낄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코러스 쫙 하고 있고 자, 무릎 빼고 그렇죠. 머리 솎아주고 있어. 그렇죠. 네, 금돼지에. 그렇죠. 금돼지 진짜. 금돼지가 그러고 있는 거야. 괴이한 설정이다 금돼지. 총수님 정확히 말하셨어요. 이 금돼지라는 설정이 아주 괴이한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갈지는 못하겠고 무서워서 못하니까 자기가 맨날 차고 다니는 향주머니가 있었어요. 죄충이 아버지 죄충이. 데오도란트 풀었어. 그랬더니 그 향을 부인이 탁 맡은 거야. 눈치챘어. 남편이 왔구나. 남편이 왔구나. 그 순간 원문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내는 남편이 온 줄로 알고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을 가지고 분석한 놀라운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두 세계 사이에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여인의 마음이다. 부인이 그렇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나는 금돼지가 더 좋은데. 그렇지. 그거라니까. 그렇게 분석하신 놀라운 학자님이 계셔요. 우리 선배님이세요. 저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분은 결혼 생활 오래됐나 보죠. 제가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놀라운 분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해석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금돼지가 깼어. 이거 뭐야 이거? 인간 세상의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일이세요? 바람에서 나는 꽃향기예요. 부인 목소리가 좀 이상해? 아니 너무 느껴져. 느꼈어 방금 나. 그렇지. 그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눈물의 그 이중성. 그런데 부인은 왜 우시오? 인간 세상이 아니라 너무 좋긴 하지만 이거를 길이 누리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신선세계요. 죽을 일이라는 것이 없어. 걱정하지 마시오. 신선이라면 호랑이 가죽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죽냐? 사슴 가죽을 물에 적셔서 목 뒤에 붙이면 죽는다오. 아유 참 걱정 마시오. 삼성화 되려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차고 있는 작은 칼집, 은장도 같은 거죠. 칼집에 끈이 있었어요. 그 끈을 뭘로 만들었냐? 사슴 가죽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물을 불렸어. 끈을 풀어서 물에다 딱 푼 다음에 돼지 목 뒤에 딱 붙이니까